네, 오늘 세션에 그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에서 서대문구와 청양군의 거버넌스 사례를 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청양군 사례와 이 서대문구 사례 중에서는 그래도 이 사례만 놓고 봤을 때 참여예산과 이 청양군 뉴 거버넌스 이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비교적 그래도 민선 8기나 아니면 또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으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바가 없겠지만, 법령의 지방재정법 39조의 참여 예산을 의무화시키고 그 내용을 점점 보완을 해 갔던 법적 근거가 있고, 이 법에서도 의무화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범위도 점점 의견서,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서까지 첨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예산 수준을 보면 거의 저는 양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뿐이 선정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책도 같이 공동으로 집필을 하고 했는데, 정말 참여 예산의 취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우리 동네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사업을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의 이 사례를 이렇게 보고하면 그냥 동네별로 이런 사업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년도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의회에 부석서류로 첨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의견서를. 근데 이 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 참여예산위원들 아니면 활동하는 거 보니까 전체 예산, 이렇게 두꺼운 예산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도 또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얘기는 성북구청에 퇴직한 공무원께서 서대문구 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분 말씀이 놀랬다는 거죠. 공무원 신분으로 퇴직한 입장이지만 본인이 성북구에서 봐왔던 참여예산 프로세스와 여러 다양한 활동을 비교해 봤을 때 서대문구는 진짜 놀라울 정도다. 아마 다른 데서는 이 정도로 인텐시브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코로나 환경일 때도 줌 회의나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예산과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편성할 때 좀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재정과 관련된, 그래서 이 예산 따먹기 경진대회 수준으로 참여 예산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서대문구의 이 사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전체 재정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으로 확산해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양성이 됐고 스스로 이런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주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선 8기 때는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사례들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저희들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신임 구청장 입장에서도 이제 민선 8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래서 문성구청장께서는 민선 8기 때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협치 구조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제 청양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협업이라고 하는 융합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칸막이를 못 넘어서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자치단체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 하지만 정말 직무분장,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분장 이외의 것은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터부시 되어 있는데, 이 융합적인
칸막이를 넘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군수님께서 행정의 경험이 있으시고 삼농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법을 찾은 것이 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 재단이라고 하는 그 틀거리 안에 그 여러 부서의 융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릇에 담았고, 또 이게 군수님께서 이제 그 지금 재선에 들어가시지만 이제 삼성까지 하실지 안 할지 이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시장 군수가 바뀜으로써 또 이전에 해왔던 이런 그 융합적인 바람직한 행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이라고 하는 그 틀거리 내에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안정성이 있다고 보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 왜 하냐, 뭐 때문에 거버넌스를 하느냐 저희들이 계속 이걸 묻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그 다가오는 이런 숙제들, 커뮤니티 케어, 2026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계획상으로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융합적인 이런 통합적인 행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복지는 복지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대우각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복지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시설이나 센터 만들고 이런 그 급부해주고 급여, 그러니까 제공을 해주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 복지도 쌍방향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꿔야 되면 민간 파트너십에 근거해서 그것이 가장 또 바람직하기도 하고 적은 비용으로 고령화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 돌봄 체계, 뭐 노인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를 할 때는 노인 돌봄도 있지만 지금 아이 돌봄도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민간 파트너십에 근거해서 좀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인구 규모의 차이는 있고 하겠지만 이러한 그 자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좀 참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형의 커뮤니티 케어 이런 아주 선도 모델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사례인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데에 좀 확산을 해줬으면. 그래서 저는 공무원, 지방 공무원, 지역 공무원, 뭐 자치단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아까 서대문구청장님은 상당히 거부하시는데,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또 아까 이거 중앙정부의 논리겠죠. 저희 자치분권에 따라서 주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행안부의 기본 시각이죠. 그리고 나서 뭔가 침소봉대에서 잘못된 거 있고 하면 그냥 통제 위주로 해왔던 것이 지금 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의 정책이라고 하면, 앞에 세션에서 나온 것처럼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믿고 또 학습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패하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청양과 서대문구의 사례, 다른 자치단체 쪽에서 좀 많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간 민선 지방자치 5, 6, 7기에 걸쳐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로컬 거버넌스의 실험과 실천들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참여자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헌신적인 리더들의 노력과 수고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또 소중한 경험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거버넌스도 그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나 절차에 대한 강조, 또 그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 이런 거를 넘어서서 실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이해 당사자들, 이해 관계자들, 거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서로 다르게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처지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거버넌스의 과정을 통해서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작지만 그것이 축적돼 나가는 이런 단계로 이제 확실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다 하는 당위적 관계나 어떤 선도적으로 누가 모델을 세우거나 그거를 이식하거나 하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 6, 7기의 로컬 거버넌스를 돌아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시민교육 등 시민사회의 어젠다들이 행정과정에서 수렴되고 정책화되었으며 조례 등 제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생활 속의 의제들이 발굴되고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도 결합하면서 협치과정들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서는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주체들의 행정과정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증가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부 문제들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분권화의 경험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에 따른 책임을 함께 나누고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협치적 문제 해결의 시도는 실제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협치 과정에 수반되는 주민들의 조직화나 즉 간접적인 교육활동은 지역 주체들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학습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시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이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컬 거버넌스 정책의 도입이 위로부터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둬봐야 합니다. 협치 친화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결단과 시민사회 활동가나 전문가들의 결합을 통해서 정책이 도입되고 이식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련 정책들이 공직사회의 문화나 행정과정, 일반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과로사하게 생겼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듯이 한정된 참여 자원과 준비 정도에 맞지 않게 이상적인 참여 모델을 설계하고 조급하게 그 안에 맞춰놓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수단체가 지역 대표성을 과다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고 참여자가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하는 자조적인 탄식도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은 로컬 거버넌스의 각종 의제들과 방법들이 실제 그 문제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와 준비 정도에 잘 맞게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생활인들, 보통 주민들은 경제적 이해에 민감합니다. 또 자신의 욕구 실현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또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실질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이 사람들은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고 기존의 관행과 법 규정에 근거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지향적인 의제 설정과 혁신적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가 자칫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의도와 다르게 대상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이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로컬 거버넌스는 해당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지역 주체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진영의 정책으로 채색되거나 그것으로 치부된다면 그 지속적 생명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실한 이해관계에서 시작되고 문제 해결 성공의 경험이 축적될 때 자라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지역 사회는 경상도니 전라도니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의 어려움은 점점 더 속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 인구들에게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적으로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이 그겁니다. 아까 청양군 주께서 좋은 실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시장 질서나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해결의 대안을 찾고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히 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세심하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령과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 또 열정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실질적인 헌신성과 손발의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기관, 또 전문적인 전문 의료인들, 의료복지 종사자들,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이들이 모두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역할을 어떻게 결합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 이런 실험들이 서로 교류되고 계속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주사 처방, 혈액검사, 물리치료 등 현장의 실제 수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개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을 때 의료적인 제도의 한계 때문에, 법적 한계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걸 해결을 못하죠. 의사들의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발굴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관련 자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돌봄창구의 설치와 전담 공무원의 배치, 간호사, 복지공무원, 재가복지사,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상의하고 돌봄 대상자를 케어해 나가는, 지금 청양에서는 지역 케어회의 같은 거 하고 있죠. 서울에서도 그런 실험들 많이 했었고, 이런 지역 봉사자와 지역 사회경제 조직들의 활성화와 협력, 행정부처 간 연계와 통합적 조정체계 구축 등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이 의료 복지 분야별로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 돌봄 모델을 시도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저는 지금 시대적인 거나 정치적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가 앞으로는 경제 분야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인의 이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민생 문제입니다. 농촌 경제의 활로 그쳐 골목 상권 문제, 도시 재생 문제, 지역 특구, 혁신 클러스터 등 모든 경제 문제도 결국은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빅랩과 같은 과학기술과 결합된 시민참여 지역 문제 해결도 실험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협력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고 민관, 산학의 협업을 통해서 거버넌스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오는 길에 로컬 거버넌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가지 사례를 듣고 우리 지방 의원들이 정말 이런 귀중한 사례들을 좀 더 이해를 하고 로컬 거버넌스가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의회도 같이 동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서대문구의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모금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민간 협치의 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 복지 문제라든지 에너지 자립, 또 기후 환경 참여다, 또 먹거리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대문구가 상당한 노력을 구청장님께서 기울였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뭐 이렇게 그 청양군수님도 같이 김동건 청양군수님 같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견제기관인 의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그 구정이나 아니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의 예산을 이게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방화가 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 마을자치, 그 마을 공동체 이런 것과도 같이 연동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의원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뭐 경쟁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도 마을 또는 주민 마을 공동체 이런 곳에다가 주민들 간에 상호 경쟁을 해서 사업들을 선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일정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은 꼬리피 없이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제도적으로 맞다. 이게 만일 로컬 거버넌스라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라면은 그런 것보다는 마을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걸 그 토론에 붙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그 마을에 관련된 기본적인 예산들은 주어지고, 그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의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그 구청장님께서,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컬 거버넌스를 이제 외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또 실행하는 시자체도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게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 인구가 24만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습니다. 37.4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에 굉장히 젊은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성장이 급격화되었습니다. 갈등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그 거제시의회 거버넌스 포럼 의정연구회라는 것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루 한날 우리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데모를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우리 거제시가 만든 정책들이 물론 이제 환영하는 정책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의 욕구를 분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미리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면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의제들을, 안건들을 처리하는 심의의결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기구들이 거제시는 1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을요, 무려 90%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또는 국장급이 맡습니다. 민간인이 맡는 위원회는요,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개밖에 안 됩니다. 116개 중에서. 이런 현상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 심의 의결 안건들이나 의제들이 거의 100% 통과됩니다. 이것은 통과 의례식이지 결코 민주적인 의결 기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거버넌스 포럼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같이 구성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거제시에 거버넌스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양군에서도 물론 그 여러 가지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먹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원 문제라든지 또는 청량형의 그 복지 모델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뭐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간 지원 조직의 의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는 우리 송창석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제 전국에 광역 단위로 사회 서비스원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구성이 돼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청량형 그 복지 모델, 저는 고령자 복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청양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동건 청양군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어떤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지 LH가 하는 거 말고 우리 청양군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더 상세히 좀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요, 아마 청양군에서도 나중에 충청 그 남도에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텐데 국공립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수탁 운영을 하고 또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청양군에서 복지 모델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언급을 하자면 공모사업은 그 시장 경쟁적 방식으로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그래서 자치분권이 잘 안 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자치단체장들도 주민자치나 마을자치 쪽에 공모사업 방식으로 시장적 경쟁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느냐 이런 어느 정도 이것을 예를 든다면은 자치분권적 균형 배분이 대부분의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 형식과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회 운영도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세 부분의 토론회를 마쳤는데요. 제가 조금 우리 패널들하고 여기 오디언스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요.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거버넌스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몇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이 존재하고 이 기구들을 어떻게 민간 협체적 방식으로 운영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서대문구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굉장히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로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포르투알레그로는 말하자면 학교를 3배나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가지고 터지었어요. 하수구를 98% UN 보고서를 보면 98%를 개선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소위 말하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나라하고는 우리 수준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좀 뉴욕이든 파리든 스코틀랜드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어떤 정부의 대응성이랄지 투명성이랄지 다수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학습을 확대한다랄지요. 시민의 주권의식, empowerment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부 신뢰를 제공한달지, 이것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강화한달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사실은 초점이 가 있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도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이 7개의 주민참여 예산제 기구들을 민간협치적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참여 경쟁인데 기본적으로 몇 건의 주민 제안서가 들어왔느냐, 이 과정에 사람들 얼만큼 참여했느냐, 세 번째는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학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7, 8개의 기구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자로서 우리 그 부총장님한테 하나 여쭤본 것은 주민 참여 예산 지원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지요. 그게 민간, 예를 들면 예산위원들이 임기가 2년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도 대전에서 만들어 놓고 제가 대전에서는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양군으로 넘어가면요. 청양군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성과나 지역 혁신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군수님하고는 저하고 대전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 제가 민간협치 담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민간협치와 관련된 논의를 좀 많이 했던 분인데, 민간협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도적인 요소 조례, 그 밑에 말하자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 번째는 민간적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아니면 중간지원기관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있느냐, 네 번째 민간의 정보와 자원과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있느냐, 다섯 번째 행정 혁신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정 체계를 혁신하고 있느냐, 여섯 번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설립해서 이것을 체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융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느냐, 이런 7개 정도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사실은 대부분이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세련화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발표 내용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푸드 플랜이나 보건놀이나 통합돌봄 체계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얘기한 7개 중에서 개선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은 이거는 조금 더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하나 답변 드리려면 포르토 알레그로시에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모델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함께 뉴 플러스 20회의 참석자 가서 이 포르토 알레그로시를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1년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했고, 근데 제가 갖는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하수 간거 개선 사업이라든지 학교 개선 사업 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장에서 느껴진 게 뭐였냐면, 이 정치하는 놈들이 아주 부패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저는 결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모델이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서 정말 실망한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보면 저희 국가는 최소한 또 우리 시군구의 집행부들 아니면 우리 의회와 함께해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디테일 못한 부분들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각 동별로 파악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정기풍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주민 간의 경쟁 유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할 때 의회하고 미리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의논하지 않고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별도로 마치 의회하고 경쟁하듯이 하면 좋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의할 때 아예 의원님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된 안들은 그러니까 구조는 이런 겁니다. 예산 편성권이 구청에 있고요. 집행부에 있고 이 편성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편성의 일부 권한을 주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준 것은 1%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를테면 처음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2,500억 중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고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비 수출해야 될 거 다 빼고 또 우리가 인건비 같은 거 또 유지비 같은 걸 다 빼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는 주민이 하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1% 부분을 25억으로 떼서 했는데 그것도 다 안 쓰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동별로 필요한 얘기들을 1, 2, 3순위를 한 것은 이걸 경쟁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재미를 붙여서 축제 기분으로 하자. 그래서 오신 분들이 내가 회의에 왔는데 뭔가 내 역할이 뭔가 순위라도 결정해서 우리 동네에 저거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만들어 드린 거였거든요. 저는 그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회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빠질 수 있는 디테일을 주민예산제를 통해서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안이 항상 그냥 집행부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요. 또 받아들여진 안이 의회에서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의원님들 오셔서 이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열거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하거나 주민총회를 하면 의원님들이 항상 인사말 하시거든요. 인사말의 내용이 여기서 결정되면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갈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르투 알레그레오시만큼 저희가 비교했을 때 최소한 우리 국가에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의 집행부나 의회는 그런 기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넘어가는 이런 영역까지를 우리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지원협의회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다른 사업 같으면 전문가나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이 함께 활동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센터가 따로 있어서 센터장이 중요하게 일을 해줍니다. 마을자치 공동체 역시 함께 하는 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데서 지원관들이 다 있어요.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도 동별 지원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민참여예산제만큼은 처음에 참여예산학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중간지원 조직이나 전문가의 지원 없이 스스로 개척해서 지원해온 과정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헌신적 참여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할 때 담당 팀장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 이분들이 회의 끝날 때까지 같이 참여하고요. 또 심지어 회의 끝나고 홍제천 가서 맥주 마시면서 애프터 미팅 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혁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때 이 공무원을 픽업을 해서 혁신교육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자기가 6개월만 더 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할 정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관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버넌스. 근데 민간만이 강조돼서는 안 되고 함께 해줄 공무원, 집행부의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이것이 전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초단체는 좀 자치단체 장의 의지만 가지고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또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칼날이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잘 안다면 전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 도에서 오래 했으면 돈을 사실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를 장을 해보니까 그건 가능하더라. 그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많이 알고 의지를 가지고 오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거버넌스, 우리 융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기초가 자치 같아요. 주민자치. 이 주민자치가 잘 되면은 그게 또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구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일천하고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 같은 주민자치에 있는 마을자치가 전 중심이 되지 않냐, 기초가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그 주민세를 전액 우리는 그 주민자치, 마을자치에다가 투입을 하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더 투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막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 청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그 농촌지구 고령하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 마을자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 마을자치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면서 이웃끼리 서로 불편해서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사는 게 주민자치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업비 필요는 조금 드릴 테니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쉽진 않아요. 예, 그게 잘 되면은 거버넌스도 좀 편할 것 같고 한데 그런 그 토양이 좀 잘 안 됐으니까 좀 어려운 면이 좀 일선선이 있고요. 일을 하면서 아까 우리 전지풍 의원님 의회에서 어떻게 참여하느냐, 저희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선 7기 4년 동안 3,60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모사업이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하진 않아요. 되게 좀 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수렴을 해서 그 공모할 거냐 말까 이렇게 결정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대개 자치단체나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은 이 사업이 지역에 필요하냐 아니냐는 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하면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이때 우리가 공모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들이 그 사업을 가져오면 그때 이제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부터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죠. 근데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했으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의원이 7입니다. 근데 구성이 전 민당인데 우리가 전에는 2명이었었어요. 무소속 1명, 국민의힘 4명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딪힐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선서 되거든요. 이게 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상식선서 저는 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역과 국민을 우선하는 가치는 없지 않냐. 당이 지역과 국민 입장에서는 당이 못 부르고 개개인의 선거가 중요하지 않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저희 가정마을센터 그 설립 부지 선정을 가지고 이제 위치 변경을 가지고 의회에서 하도 그 반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촛불 집회까지 했어요. 의회에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렇게 결국은 이제 굴복을 했는데
전 기본적으로 당이나 뭐 이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고령자 부채주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일뿐만 하는 게 아마 전국에 한 몇십 개 자산체가 될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복지부 매뉴얼대로 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공유 면적을 우리 그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층을 2층으로 높여서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합돌봄과 관련된 과학, 그 다음에 우리 통합돌봄 관련된 단체들, 그 다음에 그게 의사도 배치하고 강사도 배치하고 또 재활할 때는 시설도 좀 만들고 또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뿐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물론 행정에서 컨트롤 타워를 그러지만 각 단체 간에 입주를 시켜서 같이 거기에서 논의하고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하고 채워져 나갈 것인지 이런 거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고령자 복지때, 우리가 농촌 협약, 요 세 개를 축으로 해서 농촌형 복지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공무원들 머리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저는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항상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용역 줬다고 해서 그냥 방관자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용역을 하는 연구는 한 1월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용역 끝나면 그냥 캐비넷 용역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그 용역하는데 함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계속 독려를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례나 이런 거는 아까 먹거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조례도 만들고 또 우리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그 지역 활성화 제대로 하는 일들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지도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런 기능을 좀 같이 하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앞으로 방향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지금 사회가 복잡 다교화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공직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민간의 영역을 분야별로 넓혀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